안녕하십니까. 11년 경찰 경력의 수사팀장 출신 신강호 변호사입니다. PD님이 보시기에 경찰은 어떤 업무를 한다고 딱 떠오르세요? 경찰 하면? 수사를 하고 네. 어떤 사람들을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원래 경찰하면 체포하고 수사하는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저도 사실 수사만 했다 보니까 수사하는 쪽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했었는데, 원래 경찰의 본질적인 작용은 수사가 아니라 이제 행정경찰.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경찰이 왜 생겨났어요? 누군가가 이 마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보안관들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경찰관이 된 거지, 원래 수사가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굳이 나눈다면, 사법경찰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사후적으로 이거를 이제 조사하고 입증해 나가는 과정. 행정경찰은 아직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곧 발생할 걸 대비해서 이걸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 사람. 실제로 경찰은 어떤 위험 발생을 방지시키는 게 주 본질이에요. 행정경찰은 어떤 위험이나 이런 발생을 할 때 판단해야 되는 주체인 경찰이 현장에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제한된 정보와 지식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행정경찰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경찰에 있을 때 키가 한 185, 그냥 마동석이라고 하죠. 술이 많이 엄청 취해 있었어. 사람들 째려보고 막 엄청 무섭잖아요. 차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도 위험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어. 그래서 신고가 한 두세 통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희가 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한번 판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경찰은 법을 잘 아시니까. 권유하는 정도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현장에서는 잘 달래갖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뭐 달래려 하면 또 내한테 왜 그러냐고 이렇게 공격적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처리됐냐면, 그 사람을 이렇게 달래다가 그 사람이 결국 흥분해서 하지 마라 하면서 순찰차를 팍 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재물손괴 미수로 해서 체포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면 이거는 범죄가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호조치라고 있어요. 이런 주치자나 정신착란자가 어떤 위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게 경찰 장구를 사용해서 제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관서에 유치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찰 스스로도 뭔가 이게 체포할 구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보호조치를 하면 돼요. 근데 뭐 보호조치를 해도 마땅히 데려다 놓을 장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음날 그 울산경찰청장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경찰서에 보호조치실을 만들어 달라고. 옛날에 제 아는 선배님 말씀으로는 독일은 주치자가 있고 이러면 수갑을 채워놓고 그냥 경찰서 앞에 묶어 놓는 거예요. 술 깰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묶어 놓는 곳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술 깨면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보호조치고, 원래 경찰서에 보호조치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체포되지 않은 사람도 그쪽에 잠시 이렇게 인치해두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위법 판례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보호조치실을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보호조치실은 존재해야 되거든요. 경찰이 꼭 체포해서 유치장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위험에 대한 대비 욕구가 되게 강하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막아주길 바래요, 이제 사람들은. 근데 경찰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근거가 필요하네요. 근거가 필요한 거죠. 뭐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들면, 요리하는 도라이 아세요? 그분이 뭐 이렇게 음식 칼 여러 개 지하철에 들고 가다가 이게 가방이 터져가지고 칼이 우르르 쏟아져서 신고를 당했다. 예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한번 관점에서 가보면 이제 신고가 돼서 경찰이 갔어요. 근데 범죄는 아니에요. 일단 칼을 들고 다니는 게. 그 사람이 요리사인지 뭐 이런 거를 해명 안 하고, 나는 당신들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 다 가라. 다 꺼져라. 라고 했을 때 경찰이 아무 작용을 못 한다는 거지. 왜냐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막 억지로 막 범쪽을 찾아요. 막 뭐 우범자라 해가지고 그 폭처법에 있거든요. 죄를 많이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뭐 흉기를 들고 다니면 또 그 자체도 위험하다. 그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은 경찰이 재량껏 이걸로 가는데, 이게 법조문으로 다 행위 태양을 정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뭐 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뭐 영장을 받아서 가야 되고,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검찰이 개입하고 법원이 개입하는 건데, 행정경찰은 그야말로 그 현장에서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정도의 위험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이게 엄청 훈련된 사람이어야 되고, 이건 엄청 위대한 행정작용이에요. 저도 수사를 했지만 수사하는 사람들보다 행정경찰이 더 대단하고 대단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지역경찰관들이 진짜 힘든 거죠. 이런 거 다 그냥 뭐 입으로 다 털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청에 있었을 때인데, 남편이랑 아내가 싸워가지고 남편이 나갔어요. 근데 아내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아내가 아동학대한다고 신고를 했어요. 아내가 아기랑 같이 있고 남편 나와 있는 상황. 근거를 대발하니까, 예전에 아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채로 애한테 4살짜리인가 발로 한번 민 게 있어요. 근데 막 세게 민 게 아니고 그냥 화가 났는지 한 민 게 있어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띡 보내줬는데, 그게 언제 촬영됐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이 사람은 어쨌든 갈등 관계에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단 현장에 확인을 하러 갔죠. 아동학대 한다니까. 근데 여자가 문을 안 열어줘. 그럼 우리가 이제 결국 선택하시고 문을 따야 되잖아요.
근데 근거가 빈약해. 이때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야. 어떤 걸 결정해야 되냐 어렵죠. 그래서 남자한테 일단 오라 했어요. 자기는 또 멀리 있다가 안 온대. 술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래갖고 애가 나중에 죽어 있으면 어떡해. 만약에 극단적으로 경찰에 신고됐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판사님, 검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장에 오시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출동을 나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2시간 동안 설득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안에 아내 아줌마를. 근데 자기는 기분 나빠서 열어줄 수가 없대요. 더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귀도 갖다 대고 아니면 영상통화라도 하자. 하겠다고 했다 갑자기 또 안 했어. 해갖고 막 사다리차 불러갖고 올라가니 많이 하다가 그게 왜 지연이 되냐면 아무도 책임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결정을 했죠. 이거는 신고 자체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영상조차도 언제인지 모르는데 여자가 안 열어준 건 의심스럽지만 문을 딸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건 아니다.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하고 이제 해산을 했어요. 실제 아무 일도 안 벌어졌죠. 근데 남자는 다음날 민원을 막 넣는 거야. 뭐 애가 한 대라도 맞았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게 머리 아프죠 이제. 근데 문 땄는데 애가 평온하게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른 민원을 받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경찰관들을 거리의 판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들 비웃어요. 특히 제 주변에 법조인들이 많이 비웃어요. 경찰 경시 현상이 좀 있어요, 제가. 네. 순경이 무슨 판사냐 이러는데 저는 그거 진짜 잘못된 말이라고 보는 게 진짜 거리의 판사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판사님의 대단함과는 달라요. 판사님의 대단함은 일어난 일을 엄청난 많은 양의 증거자료와 서류를 빨리 읽어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 현장에 나간 순경은 그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딱 그 순간 책임을 져야 되는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행정경찰의 논의를 왜 했냐. 가장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이 지구대 경찰관 분들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근거법령이 생겨야 돼요. 근거가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삼고 있는 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이게 53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부분적으로만 손을 봤지 이 경찰의 행정작용에 대한 개념이 아예 도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학계에서 논의한 게 개별적 수권조항이랑 개괄적 수권조항이 있는 거예요. 개별적 수권조항은 뭐냐면 무슨 일이 터졌는데 경찰이 뭘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법조문을 찾는 거예요. 축축축. 이게 옛날에는 경찰을 제한해야 되니까 법조문도 없이 막 할까 봐.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위험이 너무 방대해진 사회예요. 우리 위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대비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개괄적 수권조항은 특정 원칙들만 정해놓고 그 판단을 경찰관에게 맡기는 거죠. 때로는 강제력이 좀 행사되더라도 그 이의제기 절차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장 경찰관들은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부터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담벼락이 무너진다 하면 일반적으로는 당장 위험을 고쳐야 되니까 이 담벼락의 주인, 이게 상태 책임자라거든요. 이 사람한테 지시하고 그래도 안 하면 내가 움직인다. 이 정도의 어떤 개괄적인 기준만 정해놓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그다음부터 경찰관이 조금 재량껏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죠. 옛날에 학계에서는 이 논의를 하면 거의 파쇼처럼 봤다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찰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니까. 근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온 사람들이 다 영상 찍고 있는데 경찰관이 위축돼갖고 범죄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학계 논의를 받은 법조문이 개정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경찰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죠. 예를 들면 군대에도 우리가 UDT, 전 UDT를 좀 좋아해서. 멋있죠. 예, 멋있잖아요. 근데 UDT 대원들은 한 번 출정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계속 훈련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경찰관들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1년에 진짜 한 2, 3개월은 계속 반복적인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받는 그런 전문적인 현장 경찰관이 양성돼야 된다 보거든요. 뭐 옛날에 사실 인천에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한 번에 위험이 생겼을 때 우리가 치안 서비스를 더 잘 받는 겁니다. 현장 경찰관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체력도 좋아야 되고 우리가 다 기대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어찌 보면 현장 경찰관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옛날에는 형사들이 막 지구대 경찰관들한테 다시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시도 하고 했었거든요. 현장 경찰관들이 발전을 해야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된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법적 교육도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형사법적인 게 아니라 좀 더 행정법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건 답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례 공유도 많이 하고 그런 류의 교육들이 자꾸 형성돼서 물론 수사도 발전해야 되지만 진짜 행정경찰이 이제는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수사할 일이 없으면 더 좋은 거죠. 수사할 일이 없으면 더 좋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지휘관이 확립돼야 돼요. 커맨더라고 하거든요. 외국에서는 이제 현장 지휘관은 그 사람은 모든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장도 뭐라 할 수 없는. 지금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건 112 상황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실제로 그냥 무전 전파만 전달하고 이런 것만 하지 사실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편한 보직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상황에서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이 안 서 있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상황실에서 모든 내용을 현장에서부터 보고를 받고 이러이러한 점은 이러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종결하는 걸 승인한다 해서 책임을 커맨더가 져야 돼요. 개별 순경 경장 경사들한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순찰 팀장이랑 112 상황실 팀장이랑 컨트롤 타워로서 최종적인 승인과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아까 말했던 그런 상황이면 제가 했던 그 최종 결정을 상황실에서 지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가장 훈련된 사람이어야 돼요. 지휘관이잖아요, 지휘관. 그래서 뭔가 이 커맨더 역할을 잘 정립을 해서 이 많은 사례와 많은 경험을 축적된 가장 베테랑이 상황실 팀장으로 가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책임진 행동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문책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결과 중심적으로. 왜냐하면 위험을 예방하는 거는 사실 일종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 근거가 너무 터무니없지 않다면 그 사람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언론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경찰관이 다 할 수 없거든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기사를 많이 쓰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경찰관 더 위축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가 울었어요. 그럼 애가 울었다고 뜯어야 되나? 근데 나중에 애가 죽어요. 그러면 경찰 신고 3번이나 출동했는데 아무런 조치하지 않아. 어제 본 거 같죠? 그 기사. 본것 같아요. 그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 이런 내부에 그런 게 있네요. 그게 저는 망가뜨린 거라 봐요. 경찰이 뭐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완벽하진 않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거리의 판사가 아니라 진짜 판사님이 한번 거리에 오셔서 그 상황을 한번 대처해 보시면 과연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경찰관이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고 무리한 행동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도 일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정말 위험 예방이라는 건 어려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불을 끄는 것보다 불이 날 곳을 예방해서 막는 게 더 어려운 거라고 봐야죠. 권한도 제한적이고 어쨌든 인권 침해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를 국민들도 이해하시고 언론 이런 거에서 너무 공격적으로만 경찰에 대한 비난을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